이 내용은 북한 보위부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1급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북한 여자들이 탈북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고픔? 추위? 아니요, 다 틀렸습니다. 두만강 국경 경비대 초소한 그 좁고 어두운 방에서 벌어지는 일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섭니다. 제가 그날 목격한 것은 단순한 검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악마의 놀이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뉴스에서는 차마 내보내지 못한, 대한민국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한 북한 국경의 추악한 진짜 민낯입니다. 방송이 삭제되기 전에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잠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 울리는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2018년 겨울 함경북도 무산군 국경경비대 27여단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소대장이었는데요. 국경 지역에서는 총대 맨 사람이 곧 법이었습니다. 저희 12호 초소는 밤만 되면 배터리들, 즉 밀수꾼들이 몰려드는 곳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단속을 하는 척만 했습니다. 밤 11시쯤 되면 두만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3번 깜빡거렸고 그게 신호였습니다. 저는 부하들을 막사로 보내고 혼자 초소에 앉아 옥수수차를 마시며 지켜봤습니다. 고양이들, 즉 밀수꾼들이 강을 건너오면서 제 발치에 봉투를 던졌는데 안에는 중국 돈 500위안에서 1000위안까지 들어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2만 위안을 챙겼고 그 돈으로 평양술도 마시고 무산읍 식당에서 개고기도 먹으며 아, 이게 인생이지 하고 뿌듯해했습니다. 당시엔 이런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한심하고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원 최성호 대좌가 평양 보위부에서 내려왔거든요. 키는 작았지만 눈빛이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는데요. 첫 대면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부임 첫날 전체 회의에서 탁자를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는데요.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라는 게 수령님 교시인데 여기는 밀수꾼 천국이냐면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는데요. 단순히 더워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가 뒷돈 받는 거 다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고 입안에선 침이 말라붙어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거든요. 최 지도원이 회의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는데요. 저한테 왔을 때는 딱 3초 정도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심장은 100번도 넘게 뛴 것 같았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철진 소대장이라고요. 12호 초소, 내가 맡고 있는 구역이냐고 물었고 저는 예 그렇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부터 자기가 직접 야간 순찰을 돌겠다면서 혹시 문제될 거 없겠냐고 물었는데요. 저는 없다고 대답은 했지만 목구멍이 바짝 조여들어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막사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거릴 뻔했는데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저 새끼가 순찰 돌다가 밀수꾼들 잡으면 나는 바로 총살감이야 하는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북한에서 뇌물 받고 밀수를 묵인한 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정치범 수용소, 운이 나쁘면 공개 총살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자꾸만 총살당하는 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눈을 감으면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뒤에서 총구가 제 뒤통수를 겨누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였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지도원은 매일 밤 불시에 순찰을 돌았습니다. 어제는 밤 10시, 오늘은 새벽 2시 이런 식으로요. 덕분에 저는 밀수꾼들한테 신호를 보낼 수가 없었는데요. 한 달 넘게 벌던 돈줄이 뚝 끊기니까 불안함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들킬 일은 없으니까요.
어느 날 밤 중국 쪽에서 불빛이 3번 깜빡거렸는데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밀수꾼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계속 불빛을 깜빡이면서 애원하듯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강 소대장 뭘 그렇게 열심히 보냐는 최지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는데요. 그는 담배를 물고 냉소를 띤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국경 상황 점검 중이라고 변명했지만 그는 저기 불빛이 반딧불이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바보가 아니라며 이 국경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고 말했는데요. 대신 앞으로 잡히는 물건들은 전부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특히 여자 물건들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건. 사람을 물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넘어서 뭔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는데요. 단순히 표현이 불쾌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 눈빛 속에서 뭔가 인간이 아닌 다른 걸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부할 힘도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한 달 뒤인 12월 17일 새벽 3시, 중국 쪽에서 두만강을 건너려던 20대 여성이 붙잡혀 초소로 끌려왔습니다. 꽃제비 출신이라고 했는데 얼굴은 때로 새까맣고 옷은 누더기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가 그 눈에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최지도원은 보입으로 넘기지 말고 일단 초소 취조실에 구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는데요. 단순히 불안해서가 아니라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온몸을 짓눌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취조실은 그냥 좁고 어두운 지하 창고였거든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이었습니다. 밤 10시쯤 최지도원이 취조실로 내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이, 입가에는 비틀린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뭔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1시간 뒤 들렸습니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뭔가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 찢어지는 천소리가요. 저는 막사를 나와 취조실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발걸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고 그 순간 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지도원이 여자 위에 올라타 있었고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최지도원의 표정이었는데요. 그는 웃고 있었거든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아이처럼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어도 이빨을 악물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는데요.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나 비겁하고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고향 여동생이 떠올랐습니다. 20살쯤 됐고 저 여자랑 얼굴도 좀 닮았거든요. 만약 제 여동생이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오빠인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북한에서는 힘없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뒤돌아서서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는데요. 제 손엔 권총이 있었고 최지도원을 쏴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제가 반역죄로 총살당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제가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전락하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아니,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이대로 살면 나도 최지도원처럼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 될 거라고.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떻게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뺨을 탁탁 때려봤지만 어젯밤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초소로 향하는 길, 평소 같으면 부하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을 텐데 그날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토할 것 같았거든요. 오전 8시쯤 취조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가 나왔는데요.
아니 정확히는 끌려 나왔습니다. 두 명의 보위부원이 여자의 팔을 잡고 억지로 끌고 나왔는데 여자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마치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옷은 어제 입었던 누더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헌 군복 상의를 걸치고 있었는데요. 그 옷자락이 너무 커서 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여자를 초소 앞 공터에 앉혀놓고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갔습니다. 그 틈에 저는 다가갔습니다. 왜 다가갔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이 저절로 움직였거든요. 여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무릎을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고개는 숙인 채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는 건지 추운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떨림이 제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서서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냐고 물어봐야 소용없고 미안하다고 말해봐야 제가 뭘 해준 것도 아니니까요. 그때 여자의 손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은색 머리핀이었는데요. 햇빛을 받아 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서 그 머리핀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니 정말 초라한 물건이었습니다. 녹이 슬어서 여기저기 까맣게 변색됐고 핀 끝부분은 휘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는 그걸 꼭 쥐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에게 머리핀을 건네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엔 원망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거든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 같았는데요.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원망하거나 욕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여자는 그냥 멍하니 저를 쳐다만 봤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핀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는데요. 단순히 추워서가 아니라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치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문득 고향 여동생이 떠올랐습니다. 제 여동생도 저 여자랑 똑같은 나이였거든요. 20살쯤 됐고 키도 비슷하고 머리카락도 길었습니다. 만약 제 여동생이 저 여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빠인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북한에서는 권력 없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니까요. 보위부원들이 돌아왔습니다. 한 명이 저를 보더니 뭐하냐고 빨리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머리핀을 여자의 손에 쥐어주고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자는 머리핀을 받아서 다시 꼭 쥐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여자를 끌고 트럭으로 향했는데요. 여자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저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움직였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트럭이 출발했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트럭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텅 비어버렸는데요.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최지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숙소로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와 뭔가 썩은 듯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최지도원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피식 웃으면서 어젯밤 구경 잘했냐고 물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문틈으로 들여다본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들었는데요. 침을 삼키려고 해도 목구멍이 너무 조여들어서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쿵쿵쿵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엔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최지도원은 천천히 일어나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탁 쳤는데요. 겁먹을 필요 없다고, 자기는 강동무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이런 일은 국경에서 흔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입 놀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입을 열면 비명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최지도원은 다시 침대에 누우면서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는데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막사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제 자신이 너무 비겁하고 한심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더 이상 여기서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다고. 이대로 있으면 나도 최지도원처럼,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괴물이 될 거라고. 저는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밀수꾼들한테 받은 중국 돈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500위안짜리 지폐가 10장 정도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두만강을 건너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AK 소총을 꺼내서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할 때 필요할 테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탈북 계획을 짰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오늘은 무엇을 준비할까였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내일은 또 뭘 챙겨야 하나였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근무표를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대장이었기 때문에 근무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슬쩍슬쩍 제 근무 시간을 조정했는데요.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들고 최지도원도 순찰을 안 도는 시간대에 제가 단독으로 경계를 서도록 배치했습니다. 부하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대장님이 우리 대신 힘든 시간대를 맡아주신다면서 고마워했거든요. 저는 그저 피식 웃으면서 괜찮다고, 어차피 잠도 잘 안 오니까 그냥 내가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건 돈이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 숨겨둔 중국 돈 500위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브로커 비용도 내야 하고 음식도 사야 하고 숙박비도 필요하니까요. 최소한 2000위안은 있어야 한다고 계산했는데요.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였습니다.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최지도원의 숙소에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평양 보위부에서 왔기 때문에 뇌물을 엄청나게 받아놨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훔치느냐가 문제였는데요. 운 좋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12월 23일 최지도원이 무산읍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당일치기 출장이라서 밤에는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낮 시간 동안은 숙소가 비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오후 2시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최지도원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는데요. 단순히 긴장해서가 아니라 들키면 바로 총살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소리가 너무 커서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거든요. 최지도원의 숙소는 생각보다 지저분했습니다. 침대 위엔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고 바닥엔 소주병이 굴러다녔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요. 그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엔 서류들만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엔 담배와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요. 지갑을 열어보니 중국 돈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100위안짜리가 20장, 50위안짜리가 10장쯤 됐는데요. 대충 계산해도 2500위안은 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500위안만 꺼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들킬 수 있으니까요. 500위안 정도면 최지도원도 술값으로 썼다고 생각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갑을 도로 넣고 서랍을 닫았는데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지도원이 돌아온 건가 싶어서 심장이 멈출 뻔했거든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는데 다행히 발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병사였던 겁니다. 저는 가까스로 숨을 내쉬고 급히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막사로 돌아와서 훔친 돈을 제 서랍에 숨겼습니다.
이제 총 1000위안이 생긴 거였는데요. 아직 부족했지만 일단은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건 루트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 지린성 허룽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바로 북송이니까 최대한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예전에 밀수꾼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허룽에서 기차를 타고 쿤민까지 가면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라오스까지만 가면 한국 대사관에서 도와준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기차표를 어떻게 사느냐였는데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제가 기차역에서 표를 산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허룽에 있는 조선족 마을로 먼저 가서 거기서 브로커를 찾기로요. 조선족들은 돈만 주면 탈북자들을 남쪽으로 빼돌려준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사기꾼도 많다고 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총이었습니다. 제 AK 소총을 매일 밤 손질했는데요. 총알도 30발 정도 따로 챙겨뒀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추격을 받으면 쏴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찝찝했습니다. 동료 병사들을 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은 초소에서 근무하던 애들, 밥같이 먹고 농담 주고받던 애들을 제가 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창문 너머로 두만강을 바라봤습니다. 강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그 위로 달빛이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고향도 가족도 제 이름조차 버려야 합니다. 강철진이라는 사람은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 죽는 거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거든요. 12월 29일 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돈 1000위안, AK 소총 1정, 총알 30발, 그리고 주머니 속에 넣어둔 그 여자의 머리핀. 왜 머리핀을 챙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 여자가 마지막까지 꼭 쥐고 있던 그 머리핀을 제가 대신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일 밤 새벽 2시에 탈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 근무 시간이었고 최 지도원은 무산읍에서 회의가 있어서 초소에 없을 예정이었거든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는데요. 성공해서 한국에 도착하는 상상도 했지만 동시에 총에 맞아 죽는 상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내일 밤 저는 이 지옥을 떠납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요. 12월 30일 새벽 1시 50분 저는 막사에서 나와 초소로 향했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는데요. 그 입김조차 금방 얼어붙어서 속눈썹에 하얀 서리가 맺혔습니다. AK 소총을 어깨에 맸고 주머니엔 돈 1000위안과 총알 30발 그리고 머리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는데요. 단순히 긴장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소에 도착해서 교대 근무자한테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병사는 하품을 하면서 오늘 밤은 조용하다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그를 막사로 보냈습니다. 이제 초소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 지도원은 무산읍에 있었고 다른 병사들은 모두 막사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두만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고 중국만 건너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거든요. 지금 뛰어내리면 정말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도 가족도 제가 알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있으면
저도 최지도원처럼 괴물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텅 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여자를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얼음 위에 닿는 순간 찌지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는데요.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거든요. 혹시 얼음이 깨져서 물속으로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얼음은 견뎠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두만강 폭이 50m쯤 됐는데요. 그 거리가 마치 1km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얼음이 삐걱거렸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최지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는데요. 어떻게 여기 있는 거냐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무산읍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지금 여기 있는 거냐고요. 뒤돌아봤습니다. 강둑 위에 최지도원이 서 있었는데 손에는 AK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철진, 이 새끼가 미쳤나? 당장 멈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앞을 보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 순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타타타탕. AK 소총의 연사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는데요. 총알이 제 주변 얼음을 박살냈습니다. 얼음 파편이 튀어올라 제 얼굴을 스쳤고 뺨에서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지그재그로 뛰었습니다. 군인 훈련 때 배운 대로 직선으로 뛰면 맞으니까 좌우로 움직이면서 달렸거든요. 또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총알이 제 왼쪽 어깨를 스쳤는데요. 군복이 찢어지면서 살같이 베었습니다. 뜨거운 자결감이 어깨를 휘감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최지도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개새끼야. 멈추지 못해? 저는 어깨에 맸던 AK 소총을 빼들고 뒤도 안 보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타탕. 제대로 조준도 안 했지만 최지도원의 총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마 엄폐한 것 같았습니다. 그 틈에 저는 중국 쪽 강둑에 거의 다 왔습니다. 10m, 5m, 3m.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벅. 오른쪽 허벅지에 뭔가 박혔습니다. 총알이었습니다. 다리가 꺾이면서 얼음 위로 고꾸라졌는데요. 허벅지에서 뜨거운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소리 지르면 위치가 노출되니까요. 손으로 허벅지를 꽉 눌렀는데 손가락 사이로 피가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피 냄새가 코를 찔렀고 입안에서 쇳물 맛이 감돌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타타탕.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갔는데요. 너무 가까워서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손과 팔로 몸을 끌었습니다. 마치 벌레처럼 얼음 위를 기어갔거든요. 한쪽 다리는 완전히 마비됐고 온몸은 피로 범벅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서 흙을 움켜쥐었는데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서 강둑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쥐어짜서 가까스로 중국 땅에 올라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지도원이 강 건너편에서 총을 겨누고 서 있었는데요. 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땅까지 쏘면 국경 분쟁이 일어나니까요. 그는 그냥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최지도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강철진, 너 곧 후회할 거다. 중국 공안한테 잡혀서 북송되면 내가 직접 내 목을 자를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중국 쪽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최지도원의 고함 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곧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숲속 깊이 들어가서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허벅지를 확인했습니다. 총알이 관통했는데 다행히 뼈는 안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군복을 찢어서 허벅지를 꽉 동여맸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반짝이는 그 초라한 머리핀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머리핀의 주인이 겪었던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국 땅을 밟겠다고.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됐습니다. 첫날 밤은 나무 밑에서 보냈는데요. 허벅지에서 흐르는 피를 막으려고 군복을 찢어서 동여맸지만 피는 계속 스며나왔습니다. 천이 이미 피로 흠뻑 젖어서 무거웠고 그 무게가 다리를 더 짓눌렀습니다. 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하 25도의 날씨에 나무 밑에서 떨고 있으니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거든요. 손가락은 감각이 사라졌고 발가락은 신발 안에서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속눈썹이 얼어붙어서 서로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중국 공안 차량이 국경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나무 뒤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숲속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제가 숨은 나무 근처까지 왔을 때 저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제발 지나가라고, 제발 저를 발견하지 말라고 속으로 빌었거든요. 심장이 귀 안에서 쿵쿵쿵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다행히 차는 지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숲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더 위험해지니까요. 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총알 맞은 허벅지가 너무 아팠거든요. 손으로 나무를 짚고 가까스로 일어섰는데 일어서는 순간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나 싶었습니다. 고개를 내저으며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허룽시 조선족 마을까지는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다리를 절면서 걷다 보니 1시간에 2km도 못 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최소 10시간은 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걷는 수밖에요. 낮 12시쯤 작은 개울을 만났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개울물을 마시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물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귀신이었거든요. 얼굴은 흙과 피로 뒤범벅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변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고 머리카락은 땀과 얼음으로 엉켜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 이빨이 시렸지만 계속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거든요. 물을 마시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돈 1000위안과 총알, 그리고 머리핀만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핀을 꺼내서 손에 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리핀을 쥐고 있으면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까지 꼭 쥐고 있었던 이 작은 물건이 제게도 힘을 주는 것 같았거든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 멀리서 마을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는데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고 공안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마을 외곽을 돌면서 안전해 보이는 집을 찾았습니다. 1시간쯤 돌다가 외딴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당엔 빨래가 널려 있었고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창문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50대쯤 돼 보이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제 모습이 귀신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북에서 왔다고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는데요. 그 눈빛 속에서 경계심과 동시에 연민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거든요. 아주머니는 저를 방으로 데려가서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응급상자를 꺼내서 제 허벅지를 치료해 줬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천을 풀어내고 상처를 소독하고 새 붕대로 감아줬는데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치료만 해줬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아주머니는 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흰쌀밥과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였는데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던 음식이었거든요. 저는 미친 듯이 밥을 먹었습니다. 손으로 밥을 퍼서 입에 넣고 김치를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어서 목에 걸렸지만 물로 억지로 넘겼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아주머니가 한국 가려는 거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돈은 있냐고 물었는데요. 저는 주머니에서 1,000위안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거요. 아주머니는 브로커들이 최소 3,000위안은 받는다고, 그것도 믿을 만한 브로커 기준이고 싼 데는 사기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막막했거든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고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가 아는 브로커한테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 없는 탈북자들도 먼저 한국 보내주고 나중에 갚으라고 한다면서요. 대신 이자가 좀 세긴 하지만 저처럼 급한 사람한테는 그게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마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을 저으면서 괜찮다고, 자기도 옛날에 북에서 왔기 때문에 제 심정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집 창고에서 잤습니다. 아주머니가 이불을 깔아줬는데 그 이불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이불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최 지도원이 나타나서 저를 쫓아오는 꿈이었는데요. 그가 총을 쏘고 제가 도망가고 그러다가 결국 잡혀서 북송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너무 생생해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머리핀을 꺼내서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리핀을 쥐고 있으면 악몽이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그 여자도 이렇게 이 머리핀을 쥐고 버텼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머리핀을 한국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를 대신해서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연락한 브로커는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은 무뚝뚝했지만 일처리는 빨랐습니다. 저한테 여권 사진을 찍고 중국 신분증을 위조해서 만들어줬는데요. 그걸 가지고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3,000위안이었는데 제가 1,000위안밖에 없다고 하니까 한국 도착하면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자는 연 30%라고 했는데요. 엄청난 이자였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저는 허룩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중국 풍경을 보면서 정말로 북한을 떠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가슴 한편이 뻥 뚫린 것 같았는데요. 해방감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주머니 속 머리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제게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쿤민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렸고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라오스 국경까지 갔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는데요. 다행히 브로커가 국경 경비대한테 뇌물을 줘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를 보더니 탈북자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따라오라고 하면서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와서 제 신상에 대해 하나하나 물어봤는데요. 북한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간첩 가능성은 없는지 등등 끝도 없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2호 초소에서 근무했던 것, 밀수꾼들한테 뇌물을 받았던 것, 최지도원이 여자를 유린하는 걸 목격했던 것,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면서 총에 맞았던 것까지요. 조사관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덤덤했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2019년 2월 3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바닥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한국말로 떠드는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니까 너무 낯설었거든요. 높은 빌딩들, 수많은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모든 게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은행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등등 배웠는데요. 솔직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 복잡했거든요. 하나원을 나와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는데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잤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이 밀려왔거든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라고는 북한 군인밖에 없었고 한국 사회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면접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제 말투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북한 억양이 남아 있었거든요. 결국 공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는데요. 단순했지만 힘들었습니다. 손은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았을 때는 기뻤습니다. 180만 원이었는데 북한에서는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브로커한테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먹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서 라면을 먹는데 문득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동생은 잘 살고 있을까요? 부모님은 건강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탈북한 걸 알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건 아닐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유를 얻은 대가가 가족을 잃는 것이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잠을 못 잤습니다. 악몽이 계속 찾아왔거든요. 최지도원이 나타나서 저를 쫓아오거나 그 여자가 나타나서 왜 자기를 구해주지 않았냐고 묻는 꿈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그 머리핀을요. 달빛 아래서 머리핀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뭘 했어야 했을까요? 최지도원을 죽였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를 데리고 함께 탈북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죄책감만 남았습니다. 2024년 12월, 지금까지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도 많이 늘었고 직장도 옮겨서 조금 더 나은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축도 했고 이제 브로커한테 빚도 다 갚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저는 여전히 그 머리핀을 꺼내서 봅니다. 이 작은 물건이 제 유일한 고백실이거든요. 여러분, 탈북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북한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죽은 과거는 계속 나를 쫓아옵니다. 악몽으로, 죄책감으로, 후회로요.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도 얻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이브로 끌려간 뒤 어떤 고문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까요? 혹시 살아있기는 할까요? 제가 그때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야 했을까요? 제가 그 여자를 데리고 함께 탈북했어야 했을까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평생 이 머리핀을 간직할 겁니다. 그 여자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제가 목격했던 그 추악한 진실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밤도 저는 머리핀을 손에 쥐고 잠들 겁니다. 그 여자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리면서요.